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위준입니다. 4월 1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월가에는 인기도 많고 많은 명성을 얻고 있는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 중에는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있는데요. 마이크 윌슨은 2022년에 베어마켓을 정확하게 찍어내면서 월가의 쪽집게라는 별명까지 얻었고요. 또 마이크 윌슨보다 더 인기 있는 톰 리도 있습니다. 톰 리 같은 경우는 2020년 그리고 2023년이죠. 두 번이나 이 상승장을 짚어내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 그리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인기 전문가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항상 같은 얘기만 합니다. 마이크 윌슨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톰 리 같은 경우는 항상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만 반복해서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요, 결국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6개월 이후가 될 수도 있고요, 1년 혹은 2년 이후에 맞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하나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잃어버리는 부분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시간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앞으로 1년 이내에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을 2배로 늘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조금은 힘든 미션이다. 어떻게 1년 안에 투자 자금을 2배로 늘리는가? 그거는 이제 100% 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앞으로 20년 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을 3배 혹은 4배까지 늘릴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20년 동안 3배, 4배 올리는 것은 문제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은요.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빼앗아가는 이런 안 좋은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투자 조언을 감히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하나의 사명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이러한 컨텐츠는 제작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도 사실 계속해서 주식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계속 상승장을 외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소중한 투자 자금 그리고 시간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제는요, 어느 정도 4년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과는 차별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미준 채널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는 투자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는 이러한 유용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마켓 브레스,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았죠. 그 얘기는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 월등히 적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은 2.19%나 빠졌고요. 메타는 마이너스 2.28, 엔비디아도 2.48% 빠졌습니다. 거기에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2.48, CRM은 7% 이상 급락을 했고요. 우버가 마이너스 2.50, 서비스 나우는 4.28% 빠졌습니다. 거기에 테슬라가 6%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어제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두 가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CPI 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굉장히 높게 보도가 됐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굉장히 멀어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하락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지정학적인 위험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는 자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새롭게 뉴스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였냐면요.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리테일 세일즈를 MOM 지난달과 비교를 하면요. 3월 달에 무려 0.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는 0.4%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자동차, 가솔린을 빼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한 건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0.3%였고 여기 실제적으로 1.0% 지난달 2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에 증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GDP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망치는 0.4에 불과했고 실제적으로 1.1%나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요,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가 너무나 좋았다. 경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은요, 기업들의 어닝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나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미국의 채권 시장의 금리가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안전자산의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세 가지의 악재가 겹친 거죠. 첫 번째로 CPI, 두 번째는 전쟁이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의 결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네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주식시장이 너무나 많이 달려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슬슬 조정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원래 조정장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장이 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확인해 보면요. 다시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S&P 500에 속하는 500대 기업 중에 주가가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형성되는 종목은요. 35.1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일 이평선 위쪽에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 67.39%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괜찮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실제로 시장의 공포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어제만 해도 중립에 있었죠. 근데 이제는 39까지 하락하면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시장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지수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25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장이 극적인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줍줍기회가 찾아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인데요. 지금 공포지수가 무려 19.37까지, 19.39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무려 14.4%나 급등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시장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지난 1년간 빅스의 차트를 보시면요. 가장 위쪽에 형성됐던 게 지난 2023년 10월 20일 날 22 가까이까지 올라갔죠. 따라서 조만간 빅스 지수가 이 천장까지 올라갈 수 있다. 22, 23, 24 뭐 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드디어 줍줍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만약에 빅스가 30을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요 베어마켓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빅스가 한 25 정도에서 머물러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 빅스 지수도 그렇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 역시도 계속해서 우리가 참조하면서 적당한 매수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65, S&P 500은 마이너스 1.20, 나스닥은 1.79%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성장주 중에는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파란색을 보인 종목이 몇 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DXYZ,
데스티니 테크 100가 27.17% 급등하면서 시장의 상한가는 전혀 무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GCT는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입니다. GCT가 지금 2.27% 상승을 했고요. 조비 에비에이션이 1.30, ALV는 오토리브죠. 0.5%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스타벅스가 플러스 0.29, 파이버 플러스 0.25, 스플링크가 0.25% 올라가면서 하락세를 이겨낸 유일한 성장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의 이름입니다.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18.35%로 다시 한번 폭락을 했고요. 고릴라 테크놀로지 10.83%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10.57,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9.71,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9.36, 스템 마이너스 9.14,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9.09, 리비안 마이너스 8.00, 업스타트 마이너스 7.89, 솔라 엣지 마이너스 7.51, 펠로톤 마이너스 7.32, CRM 마이너스 7.28, 마지막으로 C3AI가 7% 이상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3의 성적인데요. 안타깝게도 13종목 모두 빨간색입니다. 인피니언이 0.41%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94, 아마존 마이너스 1.35, TSMC 마이너스 1.67, SMCI 마이너스 1.75,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96, 엔비디아 마이너스 2.48, 우버 마이너스 2.50, 팔란티어 마이너스 3.40, 펄솔라 마이너스 3.57, 벌티폴딩스 마이너스 3.84, 비트코인이 4% 이상 하락하면서 63,490에 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5.59%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로스 MKM이라는 투자기관의 의견에 따르면요, 장기적인 S&P 500의 상승 추세가 중단되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MKM이 분석한 기술적인 차트에 따르면요, S&P 500, 즉 미국 증시의 장기 상승 추세가 이미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의 미래에 더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1.46%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장기 상승 추세 채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요,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터널을 이뤘던 거죠. 일정 추세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지켜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드디어 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 터널이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되는 거죠. 따라서 더 이상 장기적인 상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벤치마크는 아직까지 상승하는 50일 DMA. DMA는 뭐냐면요, 이동평균선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50일 이평선 위쪽에 아직은 위치해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S&P 500이요, 5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기술적 분석 두 가지의 요인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향식 차트를 검토한 결과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주 S&P 500이 사상 최고치 대비 2.65%에 불과한 만큼, 그 얘기는 지난주에 이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2.65%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마이너스 3.85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요, 4월 달이 보통 이제 강력한 계절적 순풍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4월 달은 하반기에 좋은 주가의 흐름이 보통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기대가 더 있는데요. 바로 S&P 500에 속해져 있는 500대 기업 중에 40개 이상의 기업이 4월 말에 어닝을 발표한다. 특히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어닝을 발표하잖아요. 따라서 이번 어닝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월요일 주가 하락으로 벤치마크 평균은 5,061을 기록 중이고요. 올해 들어서 6.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도세로 인해서 지수는 3월 15일 이후에 최저 거래 수준으로 밀려나며 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S&P 500의 기술적인 모습을 좀 보시면요. 스파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라는 ETF는 S&P 500을 추종하기 때문에 같은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주가가 504까지 떨어지면서 현재 26가지의 기술적인 분석 지표 중에 13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개는 중립, 단 4가지만이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0일 이평선이 여기 있는데요. 50일 이평선이 507에서 51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다 깨져버렸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의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테슬라 관련해서 커다란 뉴스가 이어졌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면 좀 공격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투자 논리 다 정확하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주식을 산다고 주식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주식을 사줘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 관련해서 다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기사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전 세계 직원 10% 이상의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왜냐면요. 테슬라는 아직까지 성장하는 기업이잖아요. 성장하는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해야 좋은 거죠. 따라서 직원도 투자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줄인다. 이거는요. 지금 현재 둔화되고 있다. 성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러한 반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좋지 않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보낸 테슬라의 내부 이메일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여러 공장을 확장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특정 영역에서 역할과 직무가 중복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의 성장을 준비하면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보다 더 싫은 일은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간결하고 혁신적이며 다음 성장 주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메일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5.59%나 급락한 이유는요. 10% 감원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연달아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악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고 소식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파워트레인 그리고 에너지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드류 바글리노라는 임원이 물러났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18년 동안 테슬라에서 근무를 해왔고요.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투자자 행사에서 자주 만나는 몇 안 되는 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기업이 상장을 할 때, IPO를 할 때 이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 인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4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드류 바글리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는요. 켈스가 치프스를 떠난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치프스는 뭐냐면요. 캔사시티라는 도시에 있는 미식 축구 팀입니다.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켈스거든요. 따라서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떠났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좋은 징조는 아니다. 테슬라의 머리에 먹구름이 더하는 일이다. 드류 바글리노는 모델2 비전의 핵심이었다.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상장 지수 펀드인 퓨처 펀드 액티브 FFND의 공동 설립자 게리 블랙은요. 누군가는 테슬라의 물량 성장 그리고 수익 마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따라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임원 중에 한 명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적어도 한 명의 임원을 더 잃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개발 담당 임원인 로안 파텔은요,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도 떠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은요, 로안 파텔도 그렇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드류 바글리노도 정서적으로 이게 좀 느낌을 봤을 때 좋게 떠나는 느낌이다. 따라서 테슬라의 악감정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월가는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23일 테슬라의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답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 이렇게 지금 댄 아이브즈가 이야기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비용 절감의 근거, 향후 전략, 제품 로드맵, 그리고 전반적인 비전을 투자자들한테 전달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투자자들이 2024년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수요 약세의 카테고리 5 최악의 폭풍 속에 엘리베이터로 향할 수 있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4월 23일 어닝 결과에서 경영진, 특히 일론 머스크가 직접 투자자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는 어디에 와 있고 왜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비전을 제시해야만 투자자들이 계속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을 것이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가는 월요일에 5.6% 하락하면서 161.4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자, 그런데 이 수치는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62달러 아래로 마감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요 약세와 기타 부정적인 뉴스가 겹치면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테슬라는 2025년에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EPS의 44배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S&P 500은 19배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미국 증시의 평균에 비해서 S&P 500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테슬라의 수익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S&P 500의 과거 평균과 비슷한 연평균 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익의 성장률은 지금 S&P 500, 즉 미국 증시의 평균과 비슷한데 밸류에이션은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 올해 1분기 전 세계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3개월 전에, 즉 2023년 4분기에는요 35%나 성장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보시면서도 다음과 같이 반응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 물론 지금 테슬라의 성장률은 둔화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3년, 5년, 10년 이후를 보면 분명히 테슬라의 성장률은 다시 가속화될 거고 따라서 S&P 500은 19배의 거래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44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 PER은 합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분명 하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요. 저 역시도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분명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시간이죠. 지금 현재 테슬라는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적인 성장의 기간이 훨씬 더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투자 기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025년에 우리가 전기차가 반 이상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고 거기에서 테슬라는 1등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투자 논리가 있었는데요. 이게 2025년이 아니라 2027년, 2029년, 2030년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는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메타의 주가가 2022년에 70% 이상 폭락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가상현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상현실의 가장 커다란 수혜주가 메타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메타버스는 당장 2, 3년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한 10년은 걸리겠구나.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 메타의 주식을 던진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메타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도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면서 현금 흐름까지 나빠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메타는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이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급상승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메타버스는 얼마나 먼 미래인가, 거기에 따라서 메타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거든요. 자, 이번 기사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메타가 드디어 메타버스를 학교 수업에 도입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메타가 가상현실 헤드셋을 교실에 도입하고자 한다. 메타는요, 이번에 새로운 교육용 제품 출시를 준비하면서 13세 학생들이 미국 중서부 지역의 교실 안에서도 고대 로마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직접 둘러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제 교과서로 그냥 공부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나간다는 거죠. 더 이상 책으로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고글을 끼고 우리가 그 주제에 따라서 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직접 뛰어드는 이러한 현장 실습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 메타를 비롯한 기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의외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특히 이제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한테는 해가 되는 이러한 기업으로 인식이 됐었는데요. 이런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메타의 교육 분야 진출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최근 행보 중에 하나다. 이 기술의 도입은 아직 더디지만 학교 수업에 도입하면 특히 젊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시성과 친숙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글로벌 담당 사장 닉 클레그가 나오는데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전략적 인내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1, 2년 안에 끝날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멀리 보고 시작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의 일반적인 철학은 이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의 올해 지출은 940억 달러에서 99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부분의 지출은 가상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도구에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는 아직 메타버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이 기술을 통해서 교사는요, 한 번에 여러 대의 학생용 헤드셋을 프로그래밍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메타의 퀘스트 기기에서 교육용 앱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정말로 가상현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제품은 메타가 작년에 출시하여 기업들이 사무용 헤드셋 그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비즈니스용 퀘스트와 유사한 구독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메타는요, 이러한 메타버스의 구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거고요. 메타는 구독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가을부터 교실에서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10년을 기다려야 올 것으로 기대했던 메타버스가 드디어 조금씩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메타버스는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메타의 고글을 쓰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몰입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요. 너무나 불편하고 그리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이게 몇 년 이후가 되면요, 점점 더 이 기기는 가벼워질 것이고 편안해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몰입감이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현실이 실제 현실과 차이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는요, 정말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앱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전 세계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의 불균형인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드디어 메타버스의 유용한 점을 메타가 실현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메타버스는 아마도 하드웨어가 조금 더 발전돼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에미레이트죠. 아랍에미레이트의 G42에 1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최고의 인공지능 회사인 G42에 15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이 회사의 중국 내 입지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원래 이제 좀 관련이 있었던 기업인데요. 이제는 중국을 손절하고 미국하고 붙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계약의 일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요, G42의 이사회에 직접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커다란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G42는요, AI 애플리케이션에 미국 소프트웨어 제조회사,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 간의 기존 파트너십을 확장한 이번 계약은요, UAE 및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스미스 사장 그리고 G42의 CEO 팽 샤오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트너십은요, 그냥 두 개의 기업이 만나서 결성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힘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좀 의미를 확장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스미스 사장이 직접 밝혔고요. G42는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무인 자동차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AI 도입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팽샤오 CEO에 따르면요, 이번 투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G42의 소수 지분을 가지게 됐다라고 밝혔고요. G42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얼마를 지출할지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G42 데이터 센터에서 자체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를 호스팅하고요.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고객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관계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스미스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 중에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기업이 없는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은 아직 진출이 잘 안 됐다는 거죠. 자,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클라우드와 AI를 전 세계에 10년 정도 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따라서 이번 파트너십은요, 단순히 G42라는 하나의 기업과의 협업으로 보면 안 되고요. 새로운 지역, 즉 아프리카라든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투자 계약은 양국 정부 관계자와 조율을 포함한 1년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고요. 지난 2월 달에 G42의 팽샤오 회장은요, 중국에서의 입지를 축소하고 주요 서구 시장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파트너십은요, 이제 중국을 손절하고 미국에 진출할 것이다.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지난주에 제가 전달해드렸던 내용의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홍콩에서 드디어 최초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초로 승인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홍콩이 월요일 첫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장 지수펀드 ETF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암호화폐를 주류 투자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최소 3곳의 자산 운용사가 곧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하베스트 펀드 매니지먼트, 두 번째는 보세라 자산 관리입니다. 자, 이 두 곳의 홍콩 사업부는요,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로부터 ETF 출시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관은 차이나 에셋 매니지먼트의 홍콩 법인인 중국 AMC고요. 월요일에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승인을 받았으며 비트코인과 이더의 현물 ETF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요, 미국이 현물 ETF를 추종하는 첫 번째 ETF를 출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지금 미국, 홍콩이 추가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ETF를 출시하는 나라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현물 ETF는요, 이미 약 120억 달러의 순유입을 이끌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현물 ETF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우리 투자자들이 ETF에 투자하게 되면요, 이 ETF 운용사는요, 비트코인을 직접 사야 됩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트럭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애플 관련된 소식이고요. 좋은 소식은 아니고 악재입니다. 하지만 애플 관련된 악재는 제가 마음 편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악플이 달리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을 많이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악재가 보도되는지 한번 보시죠. 애플이 삼성의 최고의 스마트폰 제조사 왕자를 다시 빼앗겼습니다. 1일 천하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024년 1분기에 아이폰 출하량이 9.6% 감소한 애플을 제치고요. 삼성이 최고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자리를 탈환했다. 이렇게 IDC,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이 전 세계 분기별 휴대폰 추적기 예비 데이터에서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말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요 17.3%에 불과했고요. 삼성은 20.8%를 기록했습니다. IDC의 월드와이드 모빌리티 및 소비자 디바이스 트래커 그룹 부사장 라이언 레이스는요, IDC는 두 회사가 애플하고 삼성이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중국에서 화웨이의 부활, 그리고 샤오미, 트랜션, 오포, 비보 이렇게 갈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두 OEM 업체, 즉 애플과 삼성은요,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할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현실에 안주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의 의존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러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고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겁니다. 중국 브랜드는 꾸준히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샤오미는 14.1%의 시장 점유율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첫 6주 동안 중국 내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은요, 중국 라이벌 화웨이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나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량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연속 성장을 했죠.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은 이제 회복세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7.8% 시장은 성장했는데 오히려 아이폰은 9.6%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IDC 월드와이드 트래커 팀의 리서치 디렉터 나빌라 포팔에 따르면요,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 2년간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해지고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자체는요, 이제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요. 삼성이 작년에 22.5%였는데 20.8%로 시장 점유율은 다소 줄었습니다. 두 번째 애플은요, 작년에 20.7, 그리고 올해는 17.3%로 줄었고요. 세 번째가 샤오미인데 샤오미는 작년에 11.4, 올해는 무려 14.1로 증가했고요. 네 번째가 트랜션인데요. 트랜션이 굉장합니다. 5.7%에서 9.9%로 껑충 뛰어올랐다. 따라서 샤오미랑 트랜션의 약진이 굉장히 도드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완전히 이루어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AI폰이 이제 출시되기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스마트폰의 사이클이 다시 한번 화랑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애플 그리고 삼성이 얼마나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6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